말버릇처럼 내뱉는 그런 말들은 환자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치료자 간의 긴장을 단번에 해소하고 의견 충돌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럴 때 분열은 물론 상황에 맞게 사용된 정확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분열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나타난 한 유감스러운 결과는 이 용어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고 남용됨에 따라 본래의 특별한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제 분열이란 용어는 다양한 형태의 교묘한 조작, 전이, 역전이 현상, 치료진 간에 발생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의견 충돌을 비롯해 광범위한 행동과 경험을 담아내는 일종의 쓰레기통에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분열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개념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역전이 다루기와 관련해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분열이라는 용어를 이와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임상적 현상과 구별해 볼 것이다.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멈추면서 여러분들이 이 분열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고 사회 현상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이게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의 분열이라는 용어들을 듣게 될 거예요. 분열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연상은 어떤 것인지 잠깐 나눠보죠. 저도 주변 사람들이나 저와 관련된 분들을 인식할 때 사실 극단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이라든가 제 지인이라든가 안 좋다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죠.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멀리 떨어뜨려야겠다, 안 봐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각자 갈 길 가자 그랬고 서로 집을 이제 따로 살게 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부모님을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서 본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분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요. 천천히 우리 어소시에이션가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거니까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 그때그때 내가 어소시에이션이 없으면 무리하실 필요 없고, 어소시에이션이 생기는 건 무슨 얘기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알게 모르게 이런 연상이라는 어소시에이션 메커니즘은 우리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가장 큰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소시에이션의 파워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은 좋은 거야, 이 생각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거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분열하고 구분이라는 말하고 조금 이제 용도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분열이라는 말 자체는 또 왠지 부정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 그 같은 분열이지만은 긍정적인 방식이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쓸 때는 구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구분한다는, 분열시킨다고 말하지만 구분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관찰적인 자기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분열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스스로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인격에서 뭐랄까 페르소나 예. 그런 걸 이렇게 구분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분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람과의 정서의 어떤 교류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일어나야 될 것인지, 어떤 방식이 해야 될지 이렇게 구분하는 건 필요한데, 문제는 많은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분열적으로 해서, 분열한다는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분열은 또 이게 차별이라는 것도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예, 좋아하는 대상, 내가 싫어하는 대상,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또 나누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란 어떤 현상을 갖다가 머릿속에서는 구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차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 정도로. 강 목사님의 특이한 분류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서적인 것과 연결돼서 부정적인 정서는 분열에 연결시키고 파서티브한 정서는 구분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또 이걸 전부 분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항상 어떤 면에서 실제 현상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상 슈퍼비전에서 대부분 추구력을 제가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글자로 쓰다 보면 문자화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써가지고 그걸 내 사례는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슈퍼비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자기 케이스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면 일관성 없이 첫애기 얘기했다가 100애기째 얘기를 하기도 하고 70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런저런 정서나 그 임상 여러 현상 속에 있었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자유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 상담자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근데 이걸 어느 한 핵이나 두 핵이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슈퍼비전들 어떤 추구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방식보다는 조금 더 자유현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살을 덧붙이면, 저도 그 분열이라는 단어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엔 저도 이게 조금 부정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열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면, 그 생물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뭐 세포 분열이라던가, 그렇죠. 뭐, 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다른 의미로 보면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세포를 제외하고 분열이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뉴트럴한 거죠. 중립적인 개념. 네, 뉴트럴한 의미고, 오히려 분열이라는 그 함축된 단어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물리적인 분리가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물리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거긴 한데, 그걸로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구분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분열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단어를 풀이를 했을 때 드는 의문은, 아까부터 조금 의문이 들긴 했는데, 그럼 과연 경계성 성격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왜냐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뭐 의사들도 그렇고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어떤 한 환자를 놓고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뭔가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성격이라고 불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순간적인 판단, 누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딱 사람이 막는 것처럼 그런 그냥 순간적인 반응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 그럼 그 장애라고 불리게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게 조금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는 하거든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선 환자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어떤 증상만 나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DSM이라고 하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이라고 하는 거가 미국에는 있는데, 말하자면
진단 기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조심스러운 게 많은 분들이 거기 증상들을 쭉 열거하고 10개의 증상 중에 7개에 해당하면은 이분은 무슨 이런 방식으로 진단해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증상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증상만 본다면 그 증상을 안 가진 사람이 요새 많고 적고의 차이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러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긴 하지만 이분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데 얼마나 사회에 적응적으로 하고 있느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느냐 이런 쪽 부분까지 봐야지 어떤 측면들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바로 당신 보드라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용어들을 너무 남용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그분을 어느 한 구분으로 어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그 진단을 하는 순간 그리부터 이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표상이라고 해 우리의 레프리젠테이션, 아브젝트 레프리젠테이션 자체가 내가 이미 어떤 것을 조금 너무 뭐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내 믿음 시스템이 얘기 마이 빌리프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측면만 자꾸 들어와서 우리가 진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정신분석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분열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희한하게도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현상이에요. 네,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학교에 그 되게 위인들이라든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들 동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들한테 그 유행 한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렸었거든요. 유관순의 얼굴을 반으로 갈라보면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르다. 그래서 한쪽을 보면 되게 순하고 되게 열사 같고 선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반대쪽은 되게 막 좀 강하고 심지어는 악마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 안도감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유관순한테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유관순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유관순 누나인데 독립운동가인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그 사람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악마적인 모습, 이런 강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또 끌고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오히려 그게 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마음속에서 막 생각을 통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지가 나눠지는 것도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합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약간 시너지 같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도 분열이 분명히 이렇게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그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분열을 통해서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분열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영성 수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영의 식별이죠. Discernment of Spirits에서는 이걸 갈라내는 작업이에요. 분열해내는 작업, 분리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우리가 느껴졌는데 정말 광명의 천사인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광명의 천사일 수도 있지만 악신이 위장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측면 때문에 이걸 세심하게 보고 분류해내는 작업이 어떤 영의 식별의 과정이죠. 그래서 통합된 인격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구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이다 부정이다가 아니라 뭐 생물학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 영성적인 것 모든 것 속에서 분열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게 컨스트럭티브한 부분과
그리고 그것 자체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디펜시브 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용어에 우리가 구애받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용어를 부를 때 구분이라고 부르든 분열이라고 부르든 그 언어가 표상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상담자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선님이 처음 참여하셨는데 두 목사님도 본인 소개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초대 손님이 있으니까. 네, 저는 강성광 목사하고요. 뉴욕에 있습니다. 교수님하고는 한 6년, 7년째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원래는 기독교 교육을 이제 목사이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목회 상담을 한 14, 1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정신분석 학을 공부하면서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들의 정신분석학이 들어가면서 상당한 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님도 본인 소개를 잠깐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의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 직장인이고, 뉴욕에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고, 그리고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청강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뉴욕에 있고요. 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청년들,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그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와서 목회자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교수님 만나서 우리 강 목사님 소개로 교수님 만나게 돼서 지금 2년째 계속 공부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좀 더 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좀 더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많이 듣지만 사례를 들을 때마다 제 본인의 얘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회에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그 만나는 제 자신이 먼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참 한 가지 제가 미리 의논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겨울학기 강의는 12월 아마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과목은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실존 철학과 정신분석이라는 주제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Being and Time이라는 이런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리 교재를 사서 예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교재 필요하신 분은 오늘 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도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망설여지고 그런데 이제 철학을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를 제가 관심이 있어서 동영상을 통해서 쭉 들어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정신분석에 대해서 철학의 일부로 생각하고 정신분석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 정신분석은 굉장히 좁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범주로 보면 철학의 범주로 정신분석을 넣는 게 맞아요. 프로이트도 하나의 철학자라고 봐야죠. 어떤 면은 실존주의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론하고 또 프랙티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을 깊이 이해하거나 영성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철학적인 원류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도 그 태동을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 정신분석이 탄생이 됐고, 철학은 신학에서 출발한 거니까 신학과 철학과 정신분석을 우리가 따로따로 배워서 될 일은 아니고 부족 하나만 우리 인격 안에서 이걸 다 통합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게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ICC라는 우리의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자체 아이덴티티로서 이거 통합을 제가 처음 설립을 할 때 인티그레이션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실천을 충분하게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정신분석 쪽의 얘기, 라이프 코칭 쪽의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우선 필라소피, 특히 실존주의적 익시스텐셜리즘 쪽의 어떤 철학을 우리가 정신분석과 연결시켜서 좀 심화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집중 강의로 월요일 날 2시간 하는 것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부터 11시, 미국 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로 이렇게 일단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다른 과목은 안 하고 이 과목 하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제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느끼는 정서, 오늘 수업하면서 느낀 정서, 혹은 다음 학기에서 공부할 것에 대한 얘기든 뭐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조금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저도 분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열적인 기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잘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좀 모르게 정적인 사람이라 아내를 많이 생각을 했고, 또 때로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사랑의 기술을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건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참는 것이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 그냥 그때 당시에 나온 에릭 프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떤 뭐 육체적인 아니면 뭐 정신이 통해서 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다. 꿈 같은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들어졌고, 그래서 저도 많이 분열적인 그런 기질이 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일반 심리학에서 에릭 에리슨의 그 발달 이론 중에서 마지막 노년기가 예. 자기 통합 때 절망이거든요. 그렇죠. 통합이 안 되면 절망이라니. 디스페어. 자기 통합 때 절망인데, 분열, 이것을 통합해내는 것이 아마 성숙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재들이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집중력 있고. 걔들은 누가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랬는데 영재는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영재는 타고나고 태어났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영재는 있어요. 근데 나는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머리가 좋아서 천재라 인생을 통합했다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통합이라는 게 노년기 가서 인생을 살아보고 이런저런 경험과 사색과 철학과 여러 가지 통합된 것이 진짜 자기 통합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 기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도약, 인격적인 성수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 우리가 통합돼서 좀 분열 기제가 좀 덜 두드러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에. 네, 개인적으로. 예, 박만영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격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 분열과 통합은 계속 있는 것인데 뭐라고 할까요? 이건 ongoing 프로세스라고 보여요. 계속해서 우리가 분열을 경험하지만 다시 통합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내가 지금 분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리플렉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감정의 경랑을 겪을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 인간이 제일 왼수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열적인 방어가 왜 이 대상이 그렇게 왼수처럼 느껴지냐면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격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래서 공격받은 자기를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아주 나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그때는 그 감정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격정에 휩싸였다는 것을 성찰해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레퍼레이션이라고, 대상을 무작정 공격했던 그 전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나쁜 인간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면은 디프레시브 퍼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회복력이 있느냐. 어떤 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나는 항상 중용의 자세, 중용을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통합된 자신을 중용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계속 중용만 지킬 수 있느냐. 어떨 때는 중용을 놓치고 내가 분열된 모습으로 세상을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이걸 통합에 내고 내가 지금 분열 상태에 있다는 걸 통찰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결정적인 데미지를 주지 않는데, 이런 통찰의 능력이 없으면 한번 분열되면 계속 분열 쪽으로 가버리면 리얼리티 센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대상은 나한테 지금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나를 깊이 사랑하는 대상인데, 내가 지금 격정적으로 느끼는 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영원히 분노의 대상으로 끌고 가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통합 과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통찰이 없는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을 어느 한 측면으로 분열해서 보는 것이 너무 오래 패턴화되어 있어서 통합에 대한 능력이 없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죠. 아까 전 시간에 판어 스님 얘기 들어보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한 책을 읽거나 그분 얘기를 전해드리면, 이게 대통합을 이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교의 선사 중에 아주 고승인데 이분이 많은 책을 번역을 해내셨고, 원전들을 그리고 기독교 성서를 이분이 아주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게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얘기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충분하게 소화해내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다 보면 기독교 쪽에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많은 어떤 교류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본인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기회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 타라 스님의 사상을 접하면서 이런 좀
폭넓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성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틀리고 어느 하나가 맞다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 분야에서 적절하게 지금 잘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라고 이런 관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 분열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안아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대상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좋은 대상을 투사하기도 하지만 또 나쁜 대상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대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분열 기제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나를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제들이 우리가 생존해 나가면서 필요한 도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분열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러메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왜 결혼을 해요? 내가 만나는 저 대상이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라고 느끼는 이런 정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패러메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가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렇지만 내 정서 그 당시에 패러메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올 굿 오브젝트를 선택했는데 리얼리티 속에 올 굿 오브젝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커미트먼트고 내가 만나는 대상을 평생 그분의 좋은 것을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도와가면서 함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올 굿이 아니고 그 속에 배드가 나오더라도 그걸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상대방이 이상화했던 부분 분열된 어떤 이미지를 투사해서 만났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투사한 것 이외에 실제 대상에는 배드 오브젝트의 피처들이 나왔을 때 이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결혼한 분이 자기 안에서 통합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통과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분이 패러메이드 포지션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통합이 돼 있는 사람은 대상에 대한 실망이 있는 경우다. 그래 내가 그때는 저분 아주 좋은 점만 봤는데 저 사람한테 저런 약점이 있네. 그렇지만 또 저분한테 귀한 게 있으니까 그분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데 패러메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편집 분열적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면 올 굿인 줄 알았는데 배드가 나타나면 올 배드로 이 사람한테 다시 이미지가 가버리죠. 평가자라가 딱 일어나는 순간 당신하고는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어. 나 속았어. 그래서 결혼 1년 안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죠. 서로 속았다고 우기는 거죠. 각자가 그 오브젝트를 투사해서 상대방은 실제 있는 대상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와 결혼한 거 이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더 씌워서 그 자기 안에 있는 대상과 결국은 결합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지속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열이라는 거는 개인의 그 인격 안에서의 분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대부분 그런데 사람들이 쓰는 분열이라는 용어는 되게 광범위하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계선 환자에게 일어나는 분열 기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적인데 이제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리 내적인 분열인데 이게 투사라는 과정을 통하고 투사의 동일시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면서 단순한 심리 내적인 현상이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외부의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외부에 영향을 미치니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대상들 자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대상으로 드러나고 또 나쁜 대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외부 환경마저도 분열시키는 경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외부에 있는 대상들 분열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예를 들어서 두 그룹 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예를 들어서 지도하는 위치나 그다음에 그 어떤 그룹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하고 그 따라가주는 팔로워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리더랑 같이 얘기할 때는 리더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팔로워의 얘기를 들을 때는 또 팔로워의 입장에 동조를 하고 그러면 각자 그 팔로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내 의견에 동조를 했다. 또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내 의견에 동조를 했다라고 해서 각자 그 자기들 그룹의 의견만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다 보면 이 중간에 중재자는 중재자가 아니라 스플리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이게 그 개인의 분열이 이게 통합적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조직 안에서나 어떤 그룹 안에서 그런 분열로 연결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개인의 성격 탓일까 아니면 그 예, 인격 탓일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복합적인데 그 중재하는 사람의 통합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스플리팅을 더 강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누군가 화해시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싸움 붙이는 일도 얼마든지 생겨나잖아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인격 통합의 문제는 어떤 인격의 역량 커패시티 문제이니까 함부로 누구나가 내가 통합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통합하고 실패하고 통합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들이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하게 된다면 이런 분들이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냐면 이런 분열적인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날 하나도 내가 숨기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스플리팅 되어 있는 자기가 어떨 때는 좋은 자기, 어떨 때는 나쁜 자기, 대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수필가가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쓴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꼭 좋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인관계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무조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리프레션하고 억압하고 또 어떤 지금 나 갈등 구조를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저 대상에게 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저분이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나를 표현해내지만 저분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분별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어느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지죠.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지사님이 그 분열이 중립적이다는데 그 분열이라는 말 자체가 중립적인 건 맞는데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아무리 중립을 지키려고 해도 중립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립을 지킨다는 거 말하지만은 나름 그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수용한다, 용서한다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수용이나 용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의 경향성은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룹으로 있을 때 이제 문제 생기는 게 내가 어떤 그룹이랑 다이나믹하게 연결되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중립이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중립의 위치가. 그래서 보면은 누구랑 있을 때 중립은 그 사람 쪽으로 치우친 중립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리더 그룹이라 있을 때 중립이라는 자세가 어쩌면 약간 리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 뭐 자연의 법칙에서 뭐 질량이 큰 거 작은 거 있을 때 가운데 있으려 그러면은 밸런스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살짝만 기울어 있으면은 그 어떤 질량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다고 작은 질량이 그걸 안 가느냐면은 내가 그 어느 위치에 있으면은 그쪽으로 또 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지금 김태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완전한 중립은 지킬 수 없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나 심리 상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어떤 입장에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시행착오를 하면서 실수하면 야단 맞고 또 좀 고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인격의 유연성, 탄력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이제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점은 빌리프 시스템이 한 번 형성되면 그걸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자기 안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겨버리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실제 자기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입증이 되더라도 자기 견해는 절대 바꿀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옹고집으로 이렇게 고집스러운 것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아주 단단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티 센스가 사라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속에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자기 소신을 굽힐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아라는 태도가 이게 어떤 분들 조금 힘든 뭐라고 할까요? 보드라인 레벨이 굉장히 원초적인 레벨에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은 이 고집스러움이 훨씬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보드라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지. 우리의 그 스펙트럼 속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룹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인데 편의상 사람들이 이걸 쓰는데 이거 마치 보드라인 그룹이 딱 어떤 세트 오브 피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어떤 경우에나 우리가 보드라인 레벨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 정상인도 가끔은 보여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가면 굉장히 패러디스키조이드한 포지션에 가면서 그렇지만 그런 패러디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느끼는 강렬한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면서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구나 하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그 외부에서 다 봐도 다 자기 얘기가 틀렸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돕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저는 아까 그 분열이라는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아니고 뭔가 그냥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어요. 왜냐면 세포 분열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암세포도 세포 분열이고 그리고 태아를 만드는 세포도 세포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포는 분열하지만 그게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 분열이 있고 이게 분열을 했을 때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세포 분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정신이나 이런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컴퓨터 혹은 컴퓨터 시스템 혹은 아니면 생물학이랑 되게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거에 조금 비유를 많이 해서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저희 장 속에 사는 그 유산균들도 좋은 유산균이 있고 유해한 균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중립적인 성향을 띠는 균들도 있대요. 근데 장의 상태가 안 좋아질 때는 그 중립균들이 그 유해한 균들을 모디파이 한대요. 그러니까는 같이 나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서 장에 좋은 균들이 더 많이 생기면 그 중립의 성격을 띠는 균들이 더 다시 동화돼서 더 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처음 알았을 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태희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럼 리더 그 중립에 서는 사람은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하면은 더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더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더 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더 좋은 쪽의 사람들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면은
그 중립 그쪽에 동화되는 거예요. 또 따라가게 되는 거고 뭔가 조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되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조금 유기적인 것 같고 다 조금 얽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지하철에서 느낀 게 지하철에는 한국은 노인석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그래요. 여성 우대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저번에 어떤 좀 나이가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우리는 노인석에 앉아야 돼. 왜냐면 일반석에 앉으면 우리가 자리를 뺏는 거니까 젊은 친구들은 여기 못 앉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석에 앉아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게 그냥 뭐 한국에서 좀 대표적인 게 뭐 남녀 사이 막 분열, 막 갈등, 뭐 차별 이런 거 많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뭐 조금 더 프리빌리지를 주거나 했을 때 그냥 자리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그 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랑 젊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거든요. 오늘 지하철을 타면서. 아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 시티즌을 위해서 엑스트라로 그런 여유까지 주었는데 이분은 그걸 이니비션으로 느끼는 거죠. 시니어 시티즌은 그 자리만 앉아야 되고 나머지 자리는 앉을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된 것. 프로이니비션으로 이니비션 상태로 가게 되면 원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분의 네. 보너스가 아니라 이분은 당신은 여기밖에 설 수 없어라고 몰아넣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셨던 걸 본 기억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게 뭔가 이런 사회적인 장치나 제도나 혹은 이렇게 중립을 지켜서 이렇게 좀 잘 혜택을 주고 배분하려고 하는 이런 장치들이 오히려 그 역효과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오히려 중립을 지킨다라는 게 혹은 리더라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뭘 더 도와주려다가 역으로 차별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마침 이런 주제가 나와서 그 생각이 좀 더 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사님 느낀 것을 글로 하나 써서 신문에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오늘은 이제 분열의 챕터상 이제 시작점이고 그래요. 다음 시간 본격적인 분열이 나오는데 제가 좀 생각이 너무 나갔다 싶은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 사회 분열에 대해서 보자. 분열의 끝은 창조고 건설이고 건설적인 그런 건데 사회학 이론에서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래 정반합이니까 일단 분열을 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야 이제 더 이상 그만 싸우자 해서 합해지는 건가?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이제 이런 좀 다소 많이 딴 데로 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딴 데가 아니고 중요한 생각이죠. 사실은 변증법적인 현상이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죠. 변증법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히스토리나 어떤 사회 현상이나 심리적인 것들도 이런 변증법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변증법적으로 이런 대상관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도 많이 있죠.